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의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유해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 콩의 5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6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8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 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일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 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 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 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 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 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 같은 거 안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오늘은 땅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렸을 때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많이 놀렸죠. 이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같은 거는 물론이고 비타민 E, B,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심혈관 질환 개선이에요. 이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땅콩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많아요. 땅콩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땅콩에 함유된 이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땅콩에 함유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이로운 작용도 같이 하죠. 또 이러한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도 돕고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콩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혈관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러한 땅콩은 우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중년층과 노년층한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나 폴리페놀 특히 그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을 줘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신경세포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같이 해주거든요. 이러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을 포함하고도 있고 뇌 기능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신경 전도 속도를 또 높여줘요.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놀라기는 이른데 이러한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요. 땅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고 체중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도 공급하는 데 일조를 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도 도와줘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근데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칼로리가 많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알이나 20알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유해한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피부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또 우리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콩은 굉장히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기도 하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트러블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 상처 치유도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쪽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또 놀라운 효능이 있는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여섯 번째,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땅콩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땅콩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에요. 땅콩을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어요. 또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는데, 100g 정도의 땅콩은 약 25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 단백질의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인 거를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볶거나 구운 땅콩은 이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는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땅콩의 껍질에는 이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적게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는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용이할 수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또 덜 생성이 돼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땅콩을 삶아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돼요. 땅콩 버터를 땅콩에 버터를 넣어가지고서 비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거죠.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뭐 통밀빵 같은 데 발라 먹으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겠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러한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예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면 절대 피하셔야 되고, 가벼우면 이런 알러지 증상은 목이나 뭐 혀의 가려움, 발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알러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곤란, 혈압저하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매우 심각한 반응도 일으킬 수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땅콩 섭취를 꼭 중단하시고,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것인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예요. 땅콩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손쉽게 우리는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한 20알 정도인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땅콩 섭취할 때는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땅콩의 겉면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또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으로 먹는 거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던져놓고 보관하진 않으셨죠?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되기가 쉬워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고, 조직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땅콩은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또 곰팡이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요. 이 독소는 강력한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 간에 또 손상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 가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이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의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0-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는 배가 큰 도움이 되는데 45세에서 65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정도 낮아졌고 허리둘레 또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었죠. 배는 단맛이 좋지만
배는 가을과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과일이죠. 배에는 많은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과일이에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깜짝 놀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을 통해 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배의 11가지 효능과 어떤 분들이 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지, 또 배를 고를 때는 어떤 배가 좋은지 고르는 방법, 그리고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깎아주신 배 한 쪽씩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심해지면 어머니께서 이제 배 하나를 가져다가 가운데를 이제 동그랗게 C 부분을 파내시고 꿀을 넣어서 끓여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배는 기침이 심할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배의 첫 번째 효능은 기관지에 좋다는 거예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 점막에 분비물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래가 생기죠. 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루테올린과 안토크라신 성분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가래를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가 폐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하는 진액 생성을 돕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배의 과육에는 피로회복을 돕는 유기산과 비타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껍질에는 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죠. 배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간혹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 배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 배로 만든 음료가 아닌 과당이나 설탕 등이 많이 들어간 배 첨가물의 가공식품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단맛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당 성분이나 설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바로 이 설탕이 문제죠. 아시겠지만 이런 가공식품 음료를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면 설탕을 과다하게 흡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혈당이 또 떨어지게 되고 저혈당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혈관 질환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정말 사소한 식습관으로 무서운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신장뿐 아니라 눈 건강과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어 거울 보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죠.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로 이 주름도 많이 생겨요. 이 설탕을 소화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라는 게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돼서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배의 효능은 미각을 살리는데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잘 모르겠고 침도 잘 안 생겨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노화가 되면서 이각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당뇨병이나 갑상선저하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또 나이 들면서 혈압약도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고혈압약 안에 들어있는 캡토프릴이라는 성분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미각장애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미각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침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항상 입안에 맑은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매일 배를 한쪽씩 드시게 되면 입안에 침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침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미각을 살리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배의 효능은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중성지방혈증 등 이런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는 배가 큰 도움이 되는데, 45세에서 65세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정도 낮아졌고, 허리둘레 또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었죠. 배는 단맛이 좋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배 4분의 1이나 반쪽 정도씩 드시고,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1개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네 번째 배의 효능은 체질적으로 건조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를 드시게 되면 몸속에서 세포의 점액질 분비를 활성화하게 돼서 건조한 세포막을
흡수를 촉촉하게 해줘요. 한의학 쪽에서는 이를 윤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음을 보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막이 건조하게 되면 몸 안의 독소가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배출이 쉽지 않게 되죠.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때 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47만 8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폐암 발병률과 식이 패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채소보다 과일을 자주 먹게 되는 사람에게서 폐암의 발병률이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과일 중에서 배를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병률이 낮게 나왔어요. 5번째 배의 효능은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능도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 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쪽씩 배를 드시면 굉장히 큰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수분으로 인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무르게 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서 변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6번째 배의 효능은 당뇨로 인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배는 소갈증으로 힘든 분들에게 약으로 처방될 만큼 좋은 과일인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 드시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배는 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좋은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단단한 과일들은 당이 있어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배의 혈당 지수도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사항은 과일을 드실 때 식사하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고 식사 후 바로 드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식사 전에 드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를 식사 전에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공복감을 줄여줘서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이는 효과, 혈당과 혈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7번째 배의 효능은 숙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숙취해소 음료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바로 콩나물 해장국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콩나물 안에는 아스카라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아스파라긴산이 우리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촉진을 해줘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배에도 이 아스카라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로 만든 주스도 술 먹은 다음날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의 배 주스가 숙취 쪽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8번째 배의 효능은 감기나 인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는 성질이 차갑고 열을 식히는 기능, 즉 청열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염증 성분인 카테킨과 알부틴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우리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막아줘서 해열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감기에 꼭 걸리거나 인후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매일매일 배를 조금씩 드시면 이런 염증성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증상 등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9번째 배의 효능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배가 단맛이 좋아서 살이 찌기 쉬운 과일로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혈당 지수가 35로 낮은 편에 속하고 수분 함량이 좋고 포만감을 높여줘서 배를 드시게 되면 과식을 오히려 막아줘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10번째 배의 효능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하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 신진대사를 도와서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배에 함유되어 있는 이 알부틴이라는 성분은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줘서 칙칙한 피부색을 맑게 해주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11번째 배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 죽어가는 간을 살리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전남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에는 펙틴, 알부틴,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내부에 유해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배를 드시면 좋다는 이야기죠.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 배는 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열해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바로 해독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배를 익힐 때 배를 껍질째 사용하시고 씨와 꼭지는 빼고 깍둑 썰기를 하셔서 냄비에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 배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끓인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 백혈구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한국 식품과학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배를 가열하게 되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3,700배나 상승, 이런 효능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고 해독작용이 좋아져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있지만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이 찬 분들이에요. 수족냉증이 있거나 뱃속이 차가워서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좋지 않아요. 배가 찬 기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한 배가 소화 기능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속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더욱 차갑게 돼서 소화가 더 안 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를 드실 때 주의할 분들은 신장이 약한 분이에요. 배에는 수분이 많아서 다른 좋은 점들도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으로 인해서 이뇨작용이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수분의 손실이 심해질 수도 있고 소변이 농축돼서 신장에 무리를 줘서 결석 같은 것도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가지고는 있어요. 배를 보관하실 때 주의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배와 많이 드시는 과일이 사과인데,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와 배에 좋은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건강에는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보관할 때는 근데 다르죠. 배와 사과를 같이 보관하게 되면 사과에서 분비되는 이 에틸렌 가스가 배를 오히려 빨리 상하게 돼요. 이 에틸렌 가스는 대표적인 식물 노화 호르몬인데, 사과는 바로 이 에틸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배와 사과는 따로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어요.